안녕하세요. 주간컴공의 지마입니다. 4과목 1장 두 번째 시간이네요. 생소한 개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오늘 배우는 내용까지는 시험 출제 빈도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전부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음 강의부터 배우게 될 C 언어나 자바, 파이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강의는 영진닷컴의 21년도 정보처리 기사 교재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언어를 공부하게 되든 반드시 처음에 배우는 요소가 바로 변수와 상수일 겁니다. 수라는 건 값을 의미한다고 보면 편하고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고 반대로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숫자나 문자를 상수라고 보면 되는데 상수에 이름을 붙여서 항상 고정된 의미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변수. 변수는 변하는 값인데 이 변하는 값이 담긴 공간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상자에 담긴 귤을 생각해 보세요. 점점 먹어서 없어지는 귤도 변수고 귤이 담겨 있는 상자도 변수인 겁니다. 여러 변수를 관리하려면 역시나 이름을 붙여서 관리하는 것이 편하겠죠. 변수는 가장 최근에 저장된 값만 기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수도 그렇고 변수나 앞으로 배우게 될 함수, 클래스 같은 기능들을 구별하려면 이름이 있어야겠죠. 이 이름이 하는 역할을 식별자라고 합니다. 변수명, 함수명, 클래스명 등의 총칭이라고 보면 되겠죠. 영문자와 숫자 등으로 식별자를 만들게 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에서도 식별자를 사용합니다. 식별자는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미리 선점한 식별자는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이러한 식별자들을 예약어라고 부릅니다. 기본 기능이 많은 언어일수록 식별자의 개수가 많겠죠. 이러한 식별자를 통해 데이터 및 기능의 속성을 부여하는 것을 명시적 선언이라고 하고 별도의 선언 없이 상수 데이터만 보고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묵시적 선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선언을 해야 데이터를 사용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변수를 선언하고 데이터를 할당하여 프로그램의 여기저기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에 대해 다뤄볼 겁니다.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프로그래밍 실력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나거든요. 자, 우선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겁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데이터나 필요한 공식 등을 준비하는 단계죠. 다음으로 컴퓨터가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아직 여기서는 작업에 필요한 코드 등을 고려하지 말고 단지 수행해야 할 기능들만 나열한다는 느낌으로 기능 결정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설계 단계에서는 결정된 기능들을 프로그래밍 언어 성격에 맞춰서 구조를 설계합니다. 데이터와 기능의 흐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 필요하다면 순서도나 의사 코드 등을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합니다. 설계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실제 코드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구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코딩이라고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이 네 번째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구현이 끝나면 테스트와 유지 관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까지가 개발 절차입니다. 이 중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가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은 곧 좋은 프로그램을 의미하죠. 알고리즘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출력을 가집니다. 결과를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은 의미가 없죠. 정확하고 군더더기 없는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야 올바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성능을 판단할 때는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판단합니다. 입력 데이터에 따라 작업 시간이 배로 늘어나거나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좋은 알고리즘이라 할 수 없겠죠. 또한
최악의 작업 시간과 평균적인 작업 시간의 차이가 적을수록 좋은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순서도와 의사코드가 있습니다. 순서도는 약속된 도형과 기호 등을 사용하여 알고리즘의 흐름을 표현한 양식입니다.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통된 형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변환하기도 용이하죠. 의사코드는 좀 더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같은 코드지만 당연히 실행은 불가능하고요. 순서도는 좀 더 디테일한 표현, 의사코드는 대략적인 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으로 문제로 출제되었던 알고리즘의 설계 기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포인트 단어 한두 개만 기억해 두시면 구분하시는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먼저 동적 계획법입니다.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눠서 푸는 방식의 알고리즘인데 작게 나뉜 문제들의 답이 중복되는 경우에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구했던 답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의 답을 재활용한다는 것이 포인트죠. 그리디 알고리즘은 여러 선택의 분기마다 가장 최적의 답을 찾아 나가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때그때 해당 상황에 맞는 최적값을 찾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적의 값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재기적 알고리즘은 해당 풀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같은 풀이를 반복합니다. 이전에 진행하던 풀이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풀이를 시작한다는 게 포인트죠. 이 알고리즘은 풀이의 결과가 호출의 역순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사 알고리즘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사값을 알 수 있도록 빠르게 계산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굳이 정확한 답을 알 필요가 없다면 알고리즘 구현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근사 알고리즘으로 빠르게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도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분할 정복은 동적 계획이랑 약간 비슷하죠. 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작은 문제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한 뒤에 결과를 다시 합치는 방식입니다. 동적 계획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중복 여부인데요. 동적 계획법은 작은 문제의 결과를 재사용하지만 분할 정복은 작은 문제의 결과가 겹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백트래킹입니다. 트리 구조 탐색을 진행하다가 탐색을 실패하는 경우에 다시 새로운 분기로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서 탐색을 진행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입니다. 미로를 떠올려 보세요. 길이 막히면 이전의 갈림길로 다시 돌아와서 길을 찾게 되죠. 이걸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정답이나 학습 요약본, 질문 등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이용해 주시고요. 이 밖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가 좀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광고 시청은 주간컴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